네, 안녕하세요. 논준모연구소의 김성화 소장입니다. 오랜만에 논문 응급실 올립니다. 오늘 그 결론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대부분 이제 논문 심사 과정이라든지 논문 막바지 지도에서 여러분들이 학생분들이 이제 논문 써가면 심사위원분들이나 지도 교수님이 이제 결론을 왜 이렇게 썼니? 응? 결론이 말이야 내용도 없고 이 논문이 이게 뭐야? 이렇게 이제 화를 내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니 나는 결론을 좀 쓸 만큼 썼는데 왜 이러시지?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이 안에는 두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적하시는 분이 지적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뒷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논문에서 쓰여져야 할 결론의 내용은 앞부분에서 썼던 내용과 매치가 돼야 되거든요. 앞에서 내가 분명히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 결론에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아무리 결론을 많이 쓴다 한들 그게 무슨 결론이겠어요? 헛소리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양으로 승부하고 뭔가 서론이나 앞에서 했던 말하고는 별 관계없는 그냥 있어 보이는 말로만 치장을 한다면 그거는 좋은 결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지적이라고 하시는 심사위원이나 지도 교수님도 가끔 계시는 것 같아서 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맞춰서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입만 맞추기 위해서 심사위원들이나 지도 교수님이 기왕에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도 무시할 수도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구색을 갖추는 정도로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거를 막 요구를 하는데 무시할 수도 없고 뭐 저 같으면 뭐 깔끔하게 무시하겠는데 뭐 그런 용기 있는 학생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구색 맞추는 용도로 해야 되는데 이제 두 번째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심사위원분들이나 이제 교수님들이 아주 예리하게 딱 지적을 했는데 학생이 그걸 못 알아듣는 거지. 거의 뭐 숟가락으로 떠먹이기 일보 직전인데 입을 못 벌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2번과 같은 경우에 심사위원분들이나 교수님들이 지적을 했을 때 단박에 알아차리셔야 되는데 이 결론이 어떻게 작성되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지적은 열심히 해주시는데 내가 그거를 소화를 못 시키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한정 지어서 정말 교수님이 의미심장한 지적을 하셨는데 내가 못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대한 원리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어떤 지적이 나오면 그거를 빨리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그 이전에 그런 지적이 애초에 안 나오게끔 여러분이 결론을 잘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결론의 어떤 작성 원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은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또는 학회에 논문을 제출하려고 쓰는 그 논문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학술 연구 논문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이 학술 연구 논문을 기업이나 관공서 뭐 이런 곳에서 자기 직장 상사한테 보고를 하기 위해서 쓰는 연구 보고서하고는 여러분들 구분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제가 유튜브 동영상에서도 누누이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들 학술 연구 논문하고 연구 보고서를 구분을 못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 두 개를 교수님이 구분을 못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들 이제 교수님들 중에서는 뭐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공부만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초, 중, 고, 대학원, 석박, 그 다음에 유학 한번 딱 갔다가 와가지고 교수님이 되신 그런 분들은 평생 학술 연구 논문만 쓰시는 분들이죠.
그게 뭐 연역적이든 귀납적이든 확인적이든 탐색적이든 뭐 복합적이든 어쨌든 학술 연구 논문만 해 오신 분들은 뭐 그런 논문 지도를 실수 없이 학술적으로 쫙 끌고 나가 주시는데, 기업에 있다가 또는 뭐 아주 고위 공무원을 하시다가 이렇게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교수가 되신 분들이 계세요. 자, 뭐 다 그렇다는 거는 아닌데, 이분들 중에서 옛날에 내가 기업에 있을 때, 관공서에 있을 때, 그때 내 직장 상사한테 쓰던 그 연구 보고서의 추억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 교수가 되고 났으면 지금 학술 세계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 학술 연구 논문이 어느 세계에 있는 겁니까? 학술 세계에 있는 거잖아. 이 학술 세계는 이 연구 보고서가 있는 이런 비학술 세계하고 다른 세계입니다. 다른 세계. 물론 이제 비슷한 경우도 좀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다른 세계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기업에 또는 공무원으로 관공서에서 근무를 오래 하시다가 비학술 세계에서 연구 보고서만 이렇게 계속 쓰신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박사학위 좀 받았다고 학교에 넘어와서 교수가 되면, 사실 자기가 뭐 논문 쓰는 거야 자기 책임이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분 제자들은 무슨 죄냐 이거예요. 이분 제자들은 학술적인 그런 연구를 위해서 학위를 받으려고 오신 분들 아니에요. 근데 이 교수님이 옛날에 이제 보고서 쓰고 또 자기 그 직장 부하 직원한테 보고서 받던 그 생각을 해서 자꾸 학술 연구 논문을 꼭 연구 보고서 쓰듯이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논문 지도하시는 분들이 제법 계십니다. 제가 아주 목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면 이 제자는 학술 연구 논문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 보고서 쓰듯이 막 쓴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결론에서 나온다니까, 결론에서. 학술 세계에 몸 담고 있지 못해가지고 또는 학술 세계의 그 참맛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제자들을 논문 지도를 하거나 논문 심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 결론에 시사점 있잖아요. 시사점을 엄청나게 풍부하게 써라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학술 연구 논문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사점 풍부하게 쓰려고 하는 연구가 아닙니다. 학술 연구 논문은. 그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이런 교수님들이 요구하는 풍부하게 써라는 시사점은 전부 다 100% 실무적 시사점을 말하는 건데, 시사점은 실무적 시사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학술적 시사점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부터 다 통일이 되어 있지 못하고, 그리고 교수님에 따라서는 너무 비학술적인 연구보고서 쓰듯이 이런 식으로 결론을 자꾸 작성하도록 요구를 하니까 이 밑에 있는 제자분들은 학술 연구 논문을 뭘 배우겠냐 이거예요. 나중에 진짜 진정한 학술 연구 논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운 게 없는데. 그래서 자, 이 결론의 원리를 제가 잘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파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원리를 알려면 첫 번째, 자, 1장 서론, 그리고 저기 뒤에 그냥 5장으로 하겠습니다. 결론. 자, 요 두 개가 정말 짠짠짠 교묘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부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결론 잘 쓰고 싶잖아요. 서론을 잘 쓰면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서론을 잘 썼잖아요. 결론은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정말 교묘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모른 채 여러분이 결론을 쓰겠다라고 덤비면 서론 딴소리하고 결론 딴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 자, 기본적으로 결론의 구성 요소를 보면 일단은 연구 요약을 한 판 때려야 됩니다. 요약을 한번 해줘야 돼. 자, 이 요약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그냥 이렇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이 요약을 학회 논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결론을 그냥
간단하게 진짜 반 페이지 내지는 한 페이지 정도로 짧게 써야 된다 라고 하신다면 이 요약은 분석 결과의 요약이 되어주는 게 좋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학위 논문을 써야 되는데 결론을 우리 교수님이 진짜 7페이지, 8페이지를 써오라네. 돌아버리겠네. 이렇게 되면 결론을 막 이 엿가락 막 쭉쭉 느리듯이 길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요약은 분석 결과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논문 전체에 대한 요약, 전체 요약으로 차라리 그냥 쓰는 게 페이지 늘리기에는 딱 좋다. 어쨌든 요약 아니냐 이거예요.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요약을 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결론을 좀 적게 써야겠다 하면 그냥 분석 결과만 요약을 해주면 된다 이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내 결론에는 많이 써야 돼. 돌아버리겠네. 이러면 처음에 이 연구를 왜 하게 됐으며 어떻게 하며 그래서 분석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다라고 전체를 요약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조금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요약했잖아요. 그럼 됐지. 그럼 어쨌든 이 요약 안에는 내 분석 결과가 들어있어요. 내 분석 결과죠. 요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내 분석 결과. 일단 요거만 있으면 되거든. 내 분석 결과가 어디 있는데 원래 4장에 있었다고. 4장에 분석이 있었는데 이건 누가 보겠어요? 어려운데 표 너무 많고 막 눈이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결론에서 요약을 딱 해주면 독자 입장에서는 4장 안 읽고 5장 요약 딱 읽으면은 땡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 분석 결과가 딱 들어가는 거지, 결론. 자, 그러면 내 분석 결과가 결론에 요약이 되어서 딱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내 분석 결과. 얘가 나오게 된 원인을 찾아보세요. 얘가 왜 나왔지? 내 분석 결과가 왜 나왔지? 내가 문제 또는 가설을 제기했기 때문에 얘를 4장에서 풀었더니 이 결과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분석 결과에 대고 한번 물어봅니다. 야, 너가 아버지 어디 계시노? 물어보니까 우리 아버지 3장에 계신데요. 주로 3장에서 문제나 가설을 던지잖아요. 물론 1장에서 던지기도 하지만. 자, 그러면 그래? 너가 아버지 하면 내가 찾아갈게 해가지고 3장에 가가지고 연구 가설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야, 니 왜 나왔는데? 니 가설 나오게 된 원인이 뭔데? 하니까 이 가설이 대답을 하죠. 서론에서 연구 필요성에서 그랬던데요. 그러면 이 가설한테 야, 너가 아버지는 어디 계시노? 물어보니까 가설이 1장 서론에 연구 필요성에 계시는데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연구 필요성. 자, 이 연구 필요성을 여기 밑에다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필요성에 의해서 나왔는데요. 연구 필요성. 자, 그러면 연구 필요성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야, 니는 필요성이 왜 나왔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바로 위에 선행 연구의 한계에서 나왔는데요. 선행 연구가 잘 나가다가 여기 동향이 있단 말이에요. 선행 연구의 동향이 잘 나가다가 이걸 못 봤네. 이걸 놓쳤네. 또는 추론을 해보니까 선행 연구의 한계가 있어서 이 한계를 극복하려고 내가 연구 필요성을 제기했지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선행 연구에서 이미 어느 정도까지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뭔가 부족한 게 있어서 내가 연구 필요성을 제기한 거예요. 굉장히 이 부분이 학술적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학술적이죠. 그러면 자, 다시 한번 결론에 내 분석 결과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내 분석 결과는 결국 학술적인 문제 제기에서 나와서 선행 연구가 못한 거를 내가 해결한 셈이 되니까 내 분석 결과를 가만히 따져보면 누구랑 비교를 하는 게 학술적 가치를 설명하기 딱 좋겠습니까? 선행연구 동향이죠. 이 동향을 소환을 해옵니다. 결론에다가. 그래서 선행연구의 동향하고 내 분석 결과를 이렇게 딱 놓고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학술적인 가치, 다시 말해서 선행연구에서 보지 못했던 것을 내가 해결했다. 선행연구와의 차별화가 설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요게 뭐다? 바로 시사점은 시사점인데 무슨 시사점? 학술적 시사점이 되는 것이고, 지금 요런 짓거리를 하는 게 뭘 하는 거다? 내가 논평을 하는 거죠.
그거를 논문에서 논의라고 하는 거죠. 지금 내가 뭐를 논의를 했다? 바로 학술적 시사점을 논의한 겁니다. 학술적 시사점 논의하기 위한 재료가 일단 내 분석 결과, 그리고 비교 대상, 서론에서 쎄빠지게 설명했던 선행연구 동향, 얘를 소환해와서 선행연구가 이런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요걸 못 봤지. 그래서 내가 문제 제기를 했고 그거를 풀었지. 그러니까 선행연구와 차별화가 됐지. 그래서 그 줌에서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사료된다라고 하는 학술적 가치, 학술적 시사점을 논의를 한판 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서론에서는 뭐라고 씁니까? 연구 필요성 다음에 꼭 나오는 거 있죠. 항상 붙어 다니는 거. 연구 필요성하고 항상 붙어 다니는 거 뭡니까? 연구 목적이죠. 자, 연구 목적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2줄 또는 3줄. 기본이 2줄, 3줄이에요. 무슨 문자가 다 오고 있네. 자, 요거는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제가 문자 오는 소리인데 제가 이거 얘를 진동으로 해놨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항상 따라 붙는 거 연구 목적이죠. 이 연구 목적이 2줄 아니면 3줄이거든 원래는. 이게 뭡니까? 이제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내가 이제 개선시키고자 하는 그 전략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에 목적을 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기초 자료 제공에 연구 목적을 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논문을 읽는 사람들아, 내가 앞으로 제시해주는 전략대로만 해라. 딴짓 하지 마라.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만 하면 무조건 니는 성공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대안을 마련할 사람들은 따로 실무 세계에 있는데, 혹시 당신들이 기회가 된다면 내가 학술적으로 접근한 이 내용을 참고 한번 해서 실무적 대안을 마련해 보세요. 나는 그냥 방향성 정도, 아주 굵직한 기본적인 내용만, 방향 정도만 잡아주는 기초자료 제공에 연구의 목적을 둘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결론에서 논의를 할 때 연구 목적에서 기초자료 제공이라는 것은 정말 실무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아주 방향성 제시와 같은 굵직한 그런 기초 자료 제공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어떻게 잡아줄 거냐에 대한 실무자를 위한 실무적 시사점이 이제 나오겠죠. 이 실무적 시사점이 구체적이겠습니까? 풍부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세밀하게 조밀조밀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세밀하고 풍부하고 조밀조밀한 실무적 시사점에 대한 내용을 내가 이 논문에서 검증한 적이 없는데, 그런 구체적인 거는 내가 검증한 적이 없는데, 근데 어떻게 실무적 시사점을 그렇게 풍부하게 쓸 수 있어요? 검증도 안 해놓고. 그냥 대충 검증한 거 아니에요, 학술적으로. 그러니까 이 5장이 될지 6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결론은 기본적으로는 요약을 한판 해준 다음에 논의를 해줍니다. 이 논의가 우선은 학술적 가치에 기여하는지를 살펴보는 학술적 시사점을 한번 논의를 해줘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재료가 뭐냐면 2개를 비교를 해줘야 돼요. 내가 요약에서 내 연구 결과는 벌써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약에서. 그러니까 내 연구 결과가 이제 서론에서 설명했던 선행 연구의 동향, 그 내용을 그대로 한 번 더 복사해서 가져다가 붙여놓고 얘 둘이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봐라, 선행 연구는 이렇게 흘러갔지만 이게 한계가 있었고, 이 한계에서 연구 필요성이 나왔고, 이 필요성에 의해서 연구 문제 또는 가설이 나왔는데 내가 이거를 방법론을 대입을 해서 분석을 했더니 이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흘러가 보면 결국에는 내 연구 결과가 선행 연구의 한계를 극복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거기에서 선행 연구와 뭐가 있다? 차별화가 된다. 따라서 학술적 가치에 기여했다라고 사료된다라는 학술적 시사점을 논의를 해주는 거예요. 이 자체가 논의인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선행 연구에서 서론에서
이 연구 필요성 바로 다음에 나왔던 연구 목적이 뭐였냐면 이제 실무적인 대안 마련, 전략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의 연구의 목적을 뒀다라고 서론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논의에서 실무적 시사점은 정말 기초 자료 제공이 될 만한 아주 굵직한 부분, 풍부하고 자세하고 세밀하고 조밀조밀한 그런 실무적 전략 방안들이 아니고 그냥 뭐 이게 원인이라고 내가 검증이 됐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굵직한 실무적 시사점에 대한 논의를 해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기업에 오랫동안 종사하다가 교수님이 되신 분들은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자기가 기업에 있을 때, 대기업에 있을 때 내가 말이야, 나도 보고서를 써봤고 내 부하 직원들도 보고서 가져와서 내가 막 검토를 막 해봤었단 말이야. 그때는 실무적 시사점으로 쫙 도배가 돼 있는 거죠. 아니 그게 연구 보고서의 특징이니까. 근데 학술 연구 논문은 그렇지가 않다니까. 학술적 가치에, 학술적 시사점에 무게를 둬야 된다니까. 세상에 학술 연구 논문이 학술적 가치는 하나도 없고 실무적 가치만 100% 있는 게 그게 무슨 학술적 가치가 있다라고 도장을 꽝 찍어주겠습니까? 학술적 가치가 있어야지. 아니 차라리 실무적 가치가 없어도 학술적 가치가 있어야지. 그게 학술 연구 논문인데. 연구 보고서는 달라요. 연구 보고서가 무슨 학술적 가치가 필요해요. 기업에서는 돈만 되면 되잖아. 학술적 가치가 뭐 필요 있어요? 돈만 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실무적 시사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업에 있다가 연구 보고서만 쓰다가 또 연구 보고서만 계속 보다가 학교로 넘어와가지고 교수가 돼가지고 자기 제자들한테 논문 지도를 한다, 논문 심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기업에 있던 그런 방식으로 학술 연구 논문을 접근하면 학술적 가치는 어디 있냐고, 학술적 가치는.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포인트가. 물론 이제 그 학술 연구 논문에서도 좀 탐색적이고 이제 이런 연구들은 이제 비중이 조금 달라질 뿐이지만 그렇다고 학술적 시사점이 하나도 없다? 그건 학술 연구 논문은 아니죠. 실무적 시사점의 어떤 비중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논의를 잘 하는 게 결론의 핵심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쓰냐면, 좋다. 그러면, 자, 결론을 쓰는데, 자, 요약까지는 뭐 얼마든지 하실 수 있겠죠? 자, 논의를 들어갑니다. 논의 들어가는데, 그치,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학술적 시사점을 논의를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일단 내 연구 결과 가지고 왔고, 자, 이게 선행 연구하고 비교를 해야 되지. 자, 선행 연구 이제 가지고 온다. 근데 이 선행 연구가 서론에서 내가 이야기했던 그 선행 연구 동향의 내용이 아니야. 딴 데서 가져온 거야. 따로 찾아온 거예요, 이거를. 따로. 물론 고생은 했어요. 예, 따로 찾는다고 얼마나 욕 받겠어요. 고생은 했는데 이러면 아다리가 안 맞지. 이 분석 결과를 다시 역추적해서 들어가면, 자, 이 선행 연구로부터 시작해서 이 분석 결과가 나온 것인데 끝에 가가지고 학술적 시사점 선행 연구와 다시 비교를 해야 되는데, 논의를 해주기 위해서 차별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딴 놈 거 가져와가지고 차별화가 됐네 안 됐네 이러고 있는데 기가 차지 않겠어요? 그러면 또 학생분들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아니 앞에 있는 거 서론에 쓴 거 이거 다시 복사해가지고 갖다 붙이기가 영 찜찜해서요. 그래서 새로운 거를 찾았어요. 아이고 그것도 막 변명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논리 구조가 안 맞잖아요. 자기가 내뱉었잖아요. 자기가 이 선행 연구로부터 이 문제가 나왔다라고 내뱉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풀린 결과는 자기가 내뱉었던 이 선행 연구하고 비교를 해줘야지. 왜 딴 선행 연구하고 비교를 하냐 이거 결론에서.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 실무적 시사점. 근데 또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자기가 무슨 그 정도로 풍부하게 실무적 시사점을 하면 차라리 기업을 차리든가 그냥 조그만한 구멍가게라도.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지. 자, 어쨌든 이제 논의는 제가 이렇게 핏대를 올리면서 강조하는 핵심이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논의했어. 자, 논의했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이제 내가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야죠. 내 논문에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 연구의 한계를 스스로 고백을 해버려야 돼요. 내 연구는 이게 한계입니다. 미안하다. 내가 모든 대상을 다 못 봤네. 미안하다. 내가 모든 도구를 다 못 사용했네. 미안합니다. 내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지 못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또 내용적으로도 뭐 분석한 내용에 있어서 또 조금 한계가 있다라면 이런 거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대도방 한계, 그리고 내용적으로 뭐 한계가 있다면 적어주는 거죠. 내용적으로 내가 내 논문의 한계가 뭔지 모르겠다 이러면 일단 대도방이라도 적어야 돼요. 모든 대상 못했을 거 아니에요. 모든 도구 사용 못했을 거 아니에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 못했을 거 아니에요. 자, 대도방이 뭡니까? 3장의 연구 방법이죠. 연구 방법에 있는 연구의 대도방의 연구 범위를 벗어난 부분. 그게 내 연구의 한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내가 검토를 해보니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었구나.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이 내가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는 지적이 나올 수 있거든. 얼마든지 지적이 나올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경상남도에 있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면 지적이 나올 수 있죠. 야, 경상북도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이 아니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빨리 고백을 해버리고 바로 자, 요거 범위 벗어나는 부분은 내가 이 연구 끝나고 나중에 할라 했지. 아니면 그렇게 네가 지적하고 싶으면 네가 하든가 후속 연구 과제로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거죠. 자, 이렇게 결론은 요약과 논의, 한계와 후속 연구 과제. 크게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면 굉장히 결론이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결론의 구성 원리를 이렇게 알고 계시면, 자, 이거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우리 교수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을 잘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빨리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이런 결론의 작성 원리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자신의 논문 결론을 작성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논의는 1장하고 아다리가 딱 맞아 떨어지고 연구의 한계는 3장하고 아다리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요약은 4장하고 아다리가 딱 맞아 떨어지고.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1, 2, 3, 4, 5장이 전부 다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실핏줄처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지. 이 구조가 머릿속에 딱 들어왔을 때 내가 내 연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한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다 연결되어 있다. 1장, 3장, 4장 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 결론을 작성해 보시고 그리고 교수님들한테 설명도 해 보시고 이렇게 작성을 못했다 하더라도 교수님 지적하시면 여러분이 빨리 이해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걸로 결론 인공호흡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설명을 드렸습니다.